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의 무역 질서를 주무르던 백악관의 자신감이 단 한 나라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관세와 압박으로 모든 동맹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트럼프의 전략은 지금 서울의 외교부 청사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함정이 한국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고 미사일의 심장부에는 한국산 텅스텐이 녹아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자랑하던 반도체 기술조차 한국이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그런 나라에 3,5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워싱턴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985km, 45%, 52%. 이 세 개의 숫자가 미국의 오만을 부숴버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균형을 바꾼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외교부 청사 앞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위로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제 노트북에는 방금 받은 이메일 수십 통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오늘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취재 대상은 외교부 고위 관계자, 제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익명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섰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채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기자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요구,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 왜죠? 일본은 받아들였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은 상황이 달라. 외환 보유고가 1조 3천억 달러야. 5,500억 달러를 내도 여유가 있지. 게다가 미국과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 있어. 그럼 한국은요? 우리 외환 보유고는 4,200억 달러야. 3,500억 달러를 내면 84%가 사라져. 남는 건 700억 달러뿐이지. 그건 동남아 개발도상국 수준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화 스와프가 없다는 거야. 만약 우리가 외환 위기에 빠지면 미국이 달러를 빌려줄 보장이 없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도와줬잖아요. 그때는 위기였으니까. 지금은 평시야. 트럼프가 그걸 다시 열어줄 것 같아?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봐, 트럼프가 내민 조건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금액 3,500억 달러. 방식 현금 직접 투자. 납부기 한 45일 이내. 투자처 결정권 미국. 수익 배분. 원금 회수 전엔 50대 50. 회수 후엔 미국 90%. 손실 책임 한국 100%. 저는 숨을 고르며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그래, 강탈이지.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 기사에 써도 됩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써, 미국 국민들도 알아야 해. 트럼프가 동맹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우리는 대안을 제시했어. 10년에 걸친 단계적 투자, 민간 주도, 투자처 공동 결정. 합리적인 방안이었지. 백악관의 반응은요? 거부했어. 조건은 이미 정해졌다고. 일본은 받아들였으니 너희도 따라야 한다더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는데 한국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렵다고? 오히려 트럼프가 두려워해야 할걸. 그가 웃으며 말했다. 두려워? 오히려 트럼프가 두려워해야 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되물었을 때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데이브, 주한미군이 누구를 지키는지 알아? 당연히 한국이죠? 그가 고개를 저었다. 틀렸어.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야. 그들은 미국을 지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다. 985km야. 미국 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1000km라는 걸 알지?
즉, 평택에서 베이징은 완전히 사정거리 안에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그림 하나가 그려졌다. 워싱턴 1000km 앞에 중국 군사기지가 있다고 상상해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겠어? 쿠바 미사일 위기처럼 전쟁 직전까지 갔겠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지금 중국이 그 상황이야. 베이징 코앞에 미군의 최대 기지가 있는 거야. 트럼프가 그런 위치를 포기하고 철수하겠다고? 절대 안 해. 못해. 그건 자살 행위야. 저는 받아 적으며 물었다. 그럼 철수 위협은 뭡니까? 그가 웃었다. 협상 카드지, 실체 없는 빈 카드야. 우리도 알고 트럼프도 알아. 다만 쇼를 하는 거야. 한국이 겁을 먹고 굴복하길 바라면서. 한국은 굴복하지 않겠죠? 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안 굴복해. 숫자가 우리 편이니까. 인터뷰가 끝난 뒤 저는 호텔로 돌아왔다.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 한국은 왜 거부하는가? 하지만 몇 문단을 쓰다가 멈췄다.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평택 985km, 주한미군은 미국을 지킨다. 숫자가 한국 편이다. 이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구조적인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인맥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펜타곤 내부자, 국무부 관계자, 한국 국방부 브리퍼, 일본 방위성의 소식통. 제목은 긴급 취재 요청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다음 날 아침 받은 편지함엔 답장이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가 제 눈길을 붙잡았다. 보낸 사람 펜타곤 분석관. 제목 당신이 찾는 게 바로 이것일 겁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다. 제목은 평택기지 전략 분석 비공개. 첫 페이지엔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가 있었다. 저는 호텔방 책상 위에 문서를 펼쳤다. 지도의 중심엔 평택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주변의 주요 도시까지의 거리가 정밀하게 적혀 있었다.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985km, 도쿄 1150km, 타이베이 1450km, 블라디보스토크 1100km. 어제 외교부 관계자가 말했던 바로 그 숫자들이었다. 문서를 넘기자 세밀한 군사계획이 이어졌다. 2025년 군산 공군기지에 MQ-9 리퍼 무인정찰기 대대 창설 예정. 작전 반경 1200km. 베이징, 산둥반도, 동중국해 전역 감시 가능.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1200km면 중국 해안선 전체가 작전 범위에 들어간다. 문서의 결론 부분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평택은 중국 포위망의 핵심 거점이다. 주한미군 없이 인도태평양 전략은 성립할 수 없다. 주한미군 철수는 전략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서류를 덮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외교부 관계자의 말이 완전히 맞았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군대가 아니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은 중국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건 아직 한쪽의 시각일 뿐이었다. 저는 미국 측의 확인이 필요했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CSIS 소속이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취재 중인데 평택이 중국 견제의 핵심이라는 말이 사실입니까?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프 더 레코드로 말해줄까? 물론이지. 사실이야. 우리도 그걸 알고 있어. 최근에 보고서 하나 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거야. 보고서 제목이 뭐죠? 동아시아 동맹국의 전략적 가치 비교. 보내줄 수 있습니까? 공개 자료야. 우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CSIS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보고서를 다운로드해 읽기 시작했다. 핵심 문장은 단 한 줄이었다. 일본의 기지는 대체 가능하지만 한국의 위치는 대체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이어서 분석했다. 한국은 중국 본토와 가장 가깝고 산둥반도와 대한해협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의 반접근지역 거부 전략 EAD이 완성된다. 즉 제1도련선이 무너지고 인도태평양 전략은 붕괴한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다. 985km, 그건 단순한 거리 수치가 아니었다. 미국의 전략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축이었다.
한국이 중립화되거나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붕괴한다. 저는 그 문장 위에 굵은 형광펜을 그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수십 년간의 군사균형을 설명하는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저는 제1도련선 지도를 검색했다. 일본 열도에서 오키나와, 대만, 그리고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긴 곡선. 그것이 바로 중국의 세력을 봉쇄하기 위한 첫 번째 방어선이었다. 그런데 한반도를 바라보자 그 선 안쪽으로 비수처럼 꽂혀있는 한국의 지형이 눈에 들어왔다. 평택은 단순한 기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의 방패였고 동시에 중국의 심장부를 향한 창이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주한미군이 존재한다는 것은 제1도련선의 중심부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뜻이었다. 그 구멍 하나로 중국은 완전히 봉쇄된다. 반대로 주한미군이 떠나는 순간 한국이 중립화되면 도련선 전체가 무너지고 인도태평양 전략은 허공으로 사라진다. 저는 기사의 초안을 열어 다시 쓰기 시작했다. 새로운 제목은 명확했다. 주한미군,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지킨다. 하지만 어딘가 여전히 부족했다. 한쪽 이야기만으로는 진실이 완성되지 않는다. 저는 한국 측의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국방부 브리퍼에게 연락을 취했다. 다음 날 용산 국방부 청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단정한 예비역 대령 출신으로 지금은 국방부 홍보실에 근무하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그가 먼저 인사했다. 오늘은 돌려 묻지 않겠습니다. 바로 질문하죠. 그가 미소를 지었다. 공식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북한 억제력으로 설명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어떤가요? 그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다. 중국 견제가 주목적이에요. 미국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다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죠.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군산에 MQ-9 리퍼 무인정찰기 대대를 배치하는 걸 보면 누구나 눈치챌 수 있죠. 군산 정찰기요? 맞아요. MQ-9 리퍼. 작전 반경이 1200km입니다. 북한 감시에 1200km가 필요합니까? 남북의 길이가 1000km도 안 되는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중국 해군을 감시하는 거죠. 산둥반도 북해함대 기지가 평택 맞은편에 있습니다. 거기서 출항한 함대는 모두 평택 앞바다를 지나가요. 우리는 그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저는 노트에 빠르게 기록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는데 실제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제로예요.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왜 그렇게 단정합니까?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평택기지 소유권을 내가 가지면 안 되냐고 물어봤답니다. 저는 웃음이 터졌다. 철수할 사람이 소유권을 원합니까? 그가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트럼프의 본심이에요. 철수는 협상용 블러핑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기사를 완성했다. 제목은 주한미군 철수 위협, 트럼프의 빈 카드. 리드 문장은 이렇게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는 실행 불가능한 협상 카드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평택기지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는 985km로 미국의 대중포위 전략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를 송고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뭔가 더 깊은 맥락이 있을 것 같았다. 그 예감은 다음날 아침 현실이 되었다. 이메일함에 낯선 발신자의 편지가 도착해 있었다. 제목은 당신이 놓친 것. 첨부 파일 하나가 함께 있었다. 파일을 열자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보고서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미국 국방산업에 숨겨진 취약점 핵심 광물 의존도 분석. 첫 페이지부터 숫자가 제 눈을 사로잡았다. 텅스텐 45%, 비스무트 42.1%, 둘 다 한국산. 저는 펜을 멈추고 그 수치를 바라보았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보고서를 계속 읽었다. 미국의 미사일 생산에 필수적인 4가지 핵심 광물이 명시돼 있었다.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안티모니. 이 네 가지가 없으면 미사일은 단 한 발도 만들어질 수 없다. 텅스텐은 탄두의 관통력을 높이는 핵심 금속이다. 고온에서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비스무트는 추진체의 중심 소재로 연소 효율을 극대화한다. 인듐은 유도 시스템의 정밀 센서 제작에 필수이며 안티모니는 미사일 외피의 내열 코팅에 사용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저는 숨을 멈췄다. 미국의 핵심 광물 수입 의존도라는 표가 나를 멈춰 세웠다. 텅스텐 45% 한국산, 비스무트 42.1% 한국산, 인듐 15.9%, 안티모니 31.2% 역시 한국산. 거의 절반이었다. 미국의 미사일은 한국의 광물 위에 세워져 있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사일 생산을 4배 증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핵심 원자재의 공급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은 차갑고 명확했다. 현재의 공급 구조에서 한국이 수출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경우 미국의 미사일 생산은 3개월 내에 멈춘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985km, 45%, 52%. 이제 그 숫자들이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그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한 나라의 존엄이자 전략적 힘이었다. 원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은 명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한국에서 들여오는 텅스텐의 양으로는 2배 증산도 불가능했다. 4배 증산은 아예 비현실적인 목표였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미 전략 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제재 중이었고 유럽은 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의 무역 질서를 주무르던 백악관의 자신감이 단 한 나라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관세와 압박으로 모든 동맹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트럼프의 전략은 지금 서울의 외교부 청사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함정이 한국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고 미사일의 심장부에는 한국산 텅스텐이 녹아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자랑하던 반도체 기술조차 한국이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그런 나라에 3,5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워싱턴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985km, 45%, 52%. 이 세 개의 숫자가 미국의 오만을 부숴버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균형을 바꾼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외교부 청사 앞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위로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제 노트북에는 방금 받은 이메일 수십 통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오늘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취재 대상은 외교부 고위 관계자, 제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익명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섰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채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기자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요구,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 왜죠? 일본은 받아들였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은 상황이 달라. 외환 보유고가 1조 3천억 달러야. 5,500억 달러를 내도 여유가 있지. 게다가 미국과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 있어. 그럼 한국은요? 우리 외환 보유고는 4,200억 달러야. 3,500억 달러를 내면 84%가 사라져. 남는 건 700억 달러뿐이지. 그건 동남아 개발도상국 수준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화 스와프가 없다는 거야. 만약 우리가 외환 위기에 빠지면 미국이 달러를 빌려줄 보장이 없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도와줬잖아요. 그때는 위기였으니까. 지금은 평시야. 트럼프가 그걸 다시 열어줄 것 같아?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봐, 트럼프가 내민 조건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금액 3,500억 달러. 방식 현금 직접 투자.
납부기 한 45일 이내. 투자처 결정권 미국. 수익 배분. 원금 회수 전엔 50대 50. 회수 후엔 미국 90%. 손실 책임 한국 100%. 저는 숨을 고르며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그래, 강탈이지.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 기사에 써도 됩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써, 미국 국민들도 알아야 해. 트럼프가 동맹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우리는 대안을 제시했어. 10년에 걸친 단계적 투자, 민간 주도, 투자처 공동 결정. 합리적인 방안이었지. 백악관의 반응은요? 거부했어. 조건은 이미 정해졌다고. 일본은 받아들였으니 너희도 따라야 한다더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는데 한국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렵다고? 오히려 트럼프가 두려워해야 할걸. 그가 웃으며 말했다. 두려워? 오히려 트럼프가 두려워해야 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되물었을 때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데이브, 주한미군이 누구를 지키는지 알아? 당연히 한국이죠? 그가 고개를 저었다. 틀렸어.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야. 그들은 미국을 지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다. 985km야. 미국 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1000km라는 걸 알지? 즉, 평택에서 베이징은 완전히 사정거리 안에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그림 하나가 그려졌다. 워싱턴 1000km 앞에 중국 군사기지가 있다고 상상해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겠어? 쿠바 미사일 위기처럼 전쟁 직전까지 갔겠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지금 중국이 그 상황이야. 베이징 코앞에 미군의 최대 기지가 있는 거야. 트럼프가 그런 위치를 포기하고 철수하겠다고? 절대 안 해. 못해. 그건 자살 행위야. 저는 받아 적으며 물었다. 그럼 철수 위협은 뭡니까? 그가 웃었다. 협상 카드지, 실체 없는 빈 카드야. 우리도 알고 트럼프도 알아. 다만 쇼를 하는 거야. 한국이 겁을 먹고 굴복하길 바라면서. 한국은 굴복하지 않겠죠? 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안 굴복해. 숫자가 우리 편이니까. 인터뷰가 끝난 뒤 저는 호텔로 돌아왔다.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 한국은 왜 거부하는가? 하지만 몇 문단을 쓰다가 멈췄다.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평택, 985km, 주한미군은 미국을 지킨다. 숫자가 한국 편이다. 이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구조적인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인맥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펜타곤 내부자, 국무부 관계자, 한국 국방부 브리퍼, 일본 방위성의 소식통. 제목은 긴급 취재 요청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다음날 아침 받은 편지함엔 답장이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가 제 눈길을 붙잡았다. 보낸 사람 펜타곤 분석관. 제목 당신이 찾는 게 바로 이것일 겁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다. 제목은 평택기지 전략 분석 비공개. 첫 페이지엔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가 있었다. 저는 호텔방 책상 위에 문서를 펼쳤다. 지도의 중심엔 평택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주변의 주요 도시까지의 거리가 정밀하게 적혀 있었다.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985km, 도쿄 1150km, 타이베이 1450km, 블라디보스토크 1100km. 어제 외교부 관계자가 말했던 바로 그 숫자들이었다. 문서를 넘기자 세밀한 군사계획이 이어졌다. 2025년 군산 공군기지에 MQ-9 리퍼 무인정찰기 대대 창설 예정. 작전 반경 1200km. 베이징, 산둥반도, 동중국해 전역 감시 가능.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1200km면 중국 해안선 전체가 작전 범위에 들어간다.
문서의 결론 부분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평택은 중국 포위망의 핵심 거점이다. 주한미군 없이 인도태평양 전략은 성립할 수 없다. 주한미군 철수는 전략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서류를 덮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외교부 관계자의 말이 완전히 맞았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군대가 아니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은 중국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건 아직 한쪽의 시각일 뿐이었다. 저는 미국 측의 확인이 필요했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CSIS 소속이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취재 중인데 평택이 중국 견제의 핵심이라는 말이 사실입니까?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프 더 레코드로 말해줄까? 물론이지. 사실이야. 우리도 그걸 알고 있어. 최근에 보고서 하나 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거야. 보고서 제목이 뭐죠? 동아시아 동맹국의 전략적 가치 비교. 보내줄 수 있습니까? 공개 자료야. 우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CSIS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보고서를 다운로드해 읽기 시작했다. 핵심 문장은 단 한 줄이었다. 일본의 기지는 대체 가능하지만 한국의 위치는 대체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이어서 분석했다. 한국은 중국 본토와 가장 가깝고 산둥반도와 대한해협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의 반접근지역 거부 전략 EAD이 완성된다. 즉 제1도련선이 무너지고 인도태평양 전략은 붕괴한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다. 985km 그건 단순한 거리 수치가 아니었다. 미국의 전략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축이었다. 한국이 중립화되거나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붕괴한다. 저는 그 문장 위에 굵은 형광펜을 그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수십 년간의 군사 균형을 설명하는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저는 제1도련선 지도를 검색했다. 일본 열도에서 오키나와, 대만, 그리고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긴 곡선. 그것이 바로 중국의 세력을 봉쇄하기 위한 첫 번째 방어선이었다. 그런데 한반도를 바라보자 그 선 안쪽으로 비수처럼 꽂혀있는 한국의 지형이 눈에 들어왔다. 평택은 단순한 기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의 방패였고 동시에 중국의 심장부를 향한 창이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주한미군이 존재한다는 것은 제1도련선의 중심부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뜻이었다. 그 구멍 하나로 중국은 완전히 봉쇄된다. 반대로 주한미군이 떠나는 순간 한국이 중립화되면 도련선 전체가 무너지고 인도태평양 전략은 허공으로 사라진다. 저는 기사의 초안을 열어 다시 쓰기 시작했다. 새로운 제목은 명확했다. 주한미군,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지킨다. 하지만 어딘가 여전히 부족했다. 한쪽 이야기만으로는 진실이 완성되지 않는다. 저는 한국 측의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국방부 브리퍼에게 연락을 취했다. 다음 날 용산 국방부 청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단정한 예비역 대령 출신으로 지금은 국방부 홍보실에 근무하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그가 먼저 인사했다. 오늘은 돌려 묻지 않겠습니다. 바로 질문하죠. 그가 미소를 지었다. 공식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북한 억제력으로 설명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어떤가요? 그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다. 중국 견제가 주목적이에요. 미국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다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죠.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군산에 MQ-9 리퍼 무인정찰기 대대를 배치하는 걸 보면 누구나 눈치챌 수 있죠. 군산 정찰기요? 맞아요. MQ-9 리퍼. 작전 반경이 1200km입니다. 북한 감시에 1200km가 필요합니까? 남북의 길이가 1000km도 안 되는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중국 해군을 감시하는 거죠. 산둥반도 북해함대 기지가 평택 맞은편에 있습니다. 거기서 출항한 함대는 모두 평택 앞바다를 지나가요. 우리는 그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저는 노트에 빠르게 기록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는데 실제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제로예요.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왜 그렇게 단정합니까?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평택기지 소유권을 내가 가지면 안 되냐고 물어봤답니다. 저는 웃음이 터졌다. 철수할 사람이 소유권을 원합니까? 그가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트럼프의 본심이에요. 철수는 협상용 블러핑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기사를 완성했다. 제목은 주한미군 철수 위협, 트럼프의 빈 카드. 리드 문장은 이렇게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는 실행 불가능한 협상 카드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평택기지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는 985km로 미국의 대중포위 전략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를 송고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뭔가 더 깊은 맥락이 있을 것 같았다. 그 예감은 다음날 아침 현실이 되었다. 이메일함에 낯선 발신자의 편지가 도착해 있었다. 제목은 당신이 놓친 것. 첨부 파일 하나가 함께 있었다. 파일을 열자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보고서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미국 국방산업에 숨겨진 취약점 핵심 광물 의존도 분석. 첫 페이지부터 숫자가 제 눈을 사로잡았다. 텅스텐 45%, 비스무트 42.1%, 둘 다 한국산. 저는 펜을 멈추고 그 수치를 바라보았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보고서를 계속 읽었다. 미국의 미사일 생산에 필수적인 4가지 핵심 광물이 명시돼 있었다.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안티모니. 이 4가지가 없으면 미사일은 단 한 발도 만들어질 수 없다. 텅스텐은 탄두의 관통력을 높이는 핵심 금속이다. 고온에서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비스무트는 추진체의 중심 소재로 연소 효율을 극대화한다. 인듐은 유도 시스템의 정밀 센서 제작에 필수이며 안티모니는 미사일 외피의 내열 코팅에 사용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저는 숨을 멈췄다. 미국의 핵심 광물 수입 의존도라는 표가 나를 멈춰 세웠다. 텅스텐 45% 한국산, 비스무트 42.1% 한국산, 인듐 15.9%, 안티모니 31.2% 역시 한국산. 거의 절반이었다. 미국의 미사일은 한국의 광물 위에 세워져 있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사일 생산을 4배 증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핵심 원자재의 공급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은 차갑고 명확했다. 현재의 공급 구조에서 한국이 수출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경우 미국의 미사일 생산은 3개월 내에 멈춘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985km, 45%, 52%. 이제 그 숫자들이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그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한 나라의 존엄이자 전략적 힘이었다. 원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은 명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한국에서 들여오는 텅스텐의 양으로는 2배 증산도 불가능했다. 4배 증산은 아예 비현실적인 목표였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미 전략 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제재 중이었고 유럽은 관련 산업 기반이 사실상 붕괴 상태였다. 결론은 단 하나였다.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건 단순히 무역의 문제가 아니었다. 안보의 문제였다.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의존 관계였다. 그날 오후 저는 즉시 취재에 나섰다. 첫 번째로 전화를 건 곳은 미 국방부 조달청이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담당자가 있었다. 그는 익명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현재 텅스텐 수급 상황이 어떻습니까? 솔직히요? 최악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트럼프가 미사일 생산을 4배 늘리라고 지시했는데 원자재가 없어요. 한국에 추가 공급을 요청했습니까? 했죠. 하지만 한국이 거부했어요. 거부했다고요? 네.
한국 측 말로는 국내 수요도 감당하기 빠듯하답니다. 더 공급하려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올리겠다는 겁니까? 현 가격보다 30% 인상입니다. 저는 조용히 받아 적었다. 만약 한국이 정말 수출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3개월이요. 재고로 3개월은 버틸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엔 미사일 생산이 멈춰요. 대체 공급처는요? 없어요. 중국은 막혔고 러시아는 불가능하죠. 결국 한국뿐이에요. 그의 마지막 말은 단호했다. 결국 한국이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다음 취재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서울의 한 광물자원연구소 소장이었다. 화상 연결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소장님, 한국의 텅스텐 생산 능력이 궁금합니다. 미국이 더 많은 물량을 요청하면 공급이 가능합니까? 그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한정돼 있어요. 국내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공급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2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 신규 광산 개발이나 생산 설비 확충에 투자할 수 있어요. 둘째, 장기 계약을 맺는 겁니다. 최소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구매하겠다는 보장이 있으면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하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 섞인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관세를 올릴지, 언제 압박을 가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산시설에 거액을 투자할까요? 신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신뢰는 상호 존중에서 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텅스텐을 전략자산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우리도 바보가 아니에요. 미국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공급을 늘릴 이유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협상 카드니까요. 화상회의가 종료된 후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이 쥐고 있는 카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몇 시간 뒤 저는 또 하나의 문서를 입수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내부 문서였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것이었다. 제목은 한국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시나리오. 문서에는 3가지 가정이 정리돼 있었다. 시나리오 A. 수출 완전 중단, 미사일 생산 즉시 중단. 3개월 후 생산량 제로. 시나리오 B. 50% 감축, 미사일 생산 50% 감소. 트럼프의 4배 증산 계획 전면 포기. 시나리오 C. 가격 30% 인상, 생산 비용 급등, 국방 예산 압박.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냉정했다. 한국은 미국 국방산업의 핵심을 쥐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과도한 압박을 가할 경우 그들은 이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화면을 닫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한국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경고였다. 그들은 총 대신 광물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은 총보다 훨씬 강력했다. 권고사항. 한국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짧았지만 무게감은 대륙보다도 무거웠다. 저는 노트를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한 산업 보고서가 아니었다. 미국의 안보, 경제, 그리고 정치의 약점을 드러낸 고백서였다. 저는 즉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분명했다. 미국 미사일 생산에 숨겨진 약점, 한국 의존도 45%. 리드는 이렇게 썼다. 미국의 미사일 생산이 한국산 텅스텐과 비스무트에 45% 이상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생산을 4배 증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고 버튼을 누르고 나서도 저는 손에서 펜을 놓지 못했다. 노트 한쪽에 조용히 적었다. 트럼프는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3,500억 달러 요구, 주한미군 철수 협박. 하지만 한국도 카드를 쥐고 있다. 텅스텐 45%. 이 한 장의 카드로 미국 국방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
협상은 일방향이 아니다. 이건 양방향 게임이다. 그날 밤 또 하나의 익명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이것도 봐야 할 거예요. 첨부 파일에는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보고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제목은 짧고 간결했다. 대한국 관세 부과 시 미국 산업 영향 평가. 파일을 열자 첫 페이지에 숫자 하나가 선명히 박혀 있었다. 52%. 저는 그 숫자를 몇 초 동안 바라봤다. 보고서의 요약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제조업의 52%가 6개월 이내에 생산 차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52%. 과반수였다. 즉 미국 제조업의 절반 이상이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보고서는 산업별 분석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산업.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가 미국 수입의 67%,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장악. 미국의 모든 전자기기가 한국산 메모리를 사용 중. 대체 가능성 없음. 자동차 산업. 한국산 자동차 부품 비중 34%. 특히 배터리, 디스플레이, 첨단 센서 분야의 핵심 공급처. 전기차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세계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 보고서의 표현대로라면 한국 없이 미국의 전기차 산업은 멈춘다. 조선산업. 미 해군 함정 수리의 상당 부분이 한국 조선소에 의존. 디스플레이 산업. OLED와 고급 LCD 패널의 80% 이상이 한국산. 대체 생산 불가. 저는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엔 구체적인 시나리오 분석이 있었다. 한개월 차. 한국 기업들이 관세분 만큼 가격 인상.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 시작. 3개월 차. 일부 한국 기업이 미국 수출을 줄이고 중국과 유럽으로 수출 방향 전환. 6개월 차. 미국 제조업 전반의 원자재 및 부품 부족 심화. 생산 차질 본격화. 1년 차. 미국 제조업 경쟁력 급락. 중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 결론 부분은 차갑게 요약돼 있었다. 한국과의 관세 전쟁은 미국에게 자해 행위가 될 것이다. 한국도 손해를 입지만 피해 규모는 미국이 훨씬 크다. 광고사항.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 재검토 필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눈을 돌렸다. 보고서의 문장만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오하이오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 전화를 걸었다. 공장장은 퇴근 직전이었지만 통화를 허락했다. 저희 공장은 한국산 배터리셀을 사용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 수입하죠. 만약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25% 오르겠죠. 그럼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곧바로 적자입니다. 대체 공급처는 없습니까? 없어요. 중국산은 품질이 낮고 미국산은 물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LG가 유일한 선택지예요. 그럼 공장은? 문 닫아야죠. 직원 350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체념이 묻어 있었다. 저는 노트북에 숫자를 적었다. 오하이오 350명, 배터리셀 LG. 이어서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 기술 책임자와 연결했다. 그의 첫마디는 단호했다. 우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칩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어요. 그 말은 한 줄 기사보다 강렬했다. 저는 직감했다. 이제 52%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다. 그건 미국 산업의 절반이 한국이라는 토대 위에 서 있다는 증거였다.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죠. 텍사스의 기술 책임자가 말을 이었다. 대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마이크론이 유일한 미국 기업이지만 생산량이 우리 수요의 10%도 안 됩니다. 그럼 관세가 부과되면요? 가격이 오르면 서버 단가도 함께 오르죠. 결국 우리는 경쟁력을 잃어요. 고객들은 더 싼 중국산 서버로 갈 겁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절망이 스며 있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솔직히 한국에 관세 부과하는 건 중국을 돕는 겁니다. 우리 기업을 무너뜨리고 중국 기업만 살찌우는 거예요.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기내에서 기사 초안을 정리하며 스스로 되뇌었다.
관세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중국에게 시장을 내주는 꼴이라니.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당 상원의원 한 명과 만남이 잡혔다. 그는 산업통상위원회 소속이었고 러스트벨트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국회의사당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다. 데이브, 자네 기사 봤네. 텅스텐 45% 이야기 말입니까? 그래,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걸 검토했어. 충격적이더군.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러스트벨트가 초토화될 거야. 러스트벨트요?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그 일대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줄줄이 문 닫게 돼. 그 주들이 어디죠? 스윙 스테이트들이지. 트럼프가 2024년에 이긴 이유가 바로 그 주들 덕분이야. 그는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맞아.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스스로 깨고 있어.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스스로 없애고 있지. 그럼 왜 아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는 듣지 않아. 자신의 직감과 숫자만 믿어. 52%라는 수치를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지. 반응이 뭐였는 줄 알아? 뭐라고 했습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한다. 그랬어. 그리고 한국이 먼저 항복할 거다라고 말하더군. 저는 고개를 저었다.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지도자의 고집. 그것이 한 나라의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긴 기사를 작성했다. 제목은 명확했다. 트럼프의 대한국 압박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리드는 이렇게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고 관세 부과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미국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제조업의 52%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세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미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사 중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인용했다. 오하이오의 자동차 부품 공장장은 관세 부과 시 35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반도체 공장 기술 책임자는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건 중국을 돕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자신이 약속한 제조업 일자리를 스스로 날려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짧지만 강하게 썼다. 숫자가 말해준다. 평택 985km, 텅스텐 45%, 제조업 52%. 이 세 숫자는 한국이 약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에게 필수적인 파트너임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압박은 협상이 아니라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송고를 마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의사당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며 창문에 비쳤다.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정리했다. 지난 2달간의 취재 결과 트럼프는 한국을 약한 나라로 본다. 3,500억 달러를 요구하면 굴복할 거라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한다. 철수는 불가능하다. 미국의 미사일 생산은 한국산 텅스텐의 45% 의존한다. 한국이 수출을 중단하면 3개월 뒤 미사일 생산이 멈춘다. 미국 제조업의 52%가 한국과 연결돼 있다.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트럼프는 빈 카드로 협박하지만 한국은 실탄을 들고 있다. 이 게임은 트럼프가 지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그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엔 해군전략연구소의 오랜 인맥 이름이 떴다. 데이브, 자네가 흥미로워할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 무슨 보고서죠? 미중 해군 경쟁 분석이야. 조선업 능력 비교 부분이 특히 흥미롭더군. 보내줄 수 있습니까? 지금 보내지. 몇 분 뒤 이메일함에 새로운 PDF 파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중 해군 경쟁력 비교 조선 기술 및 생산 능력 평가 보고서. 제목은 미중 해군 경쟁 우리가 놓친 것. 저는 PDF 파일을 열었다. 첫 페이지엔 이미 익숙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미 해군 297척, 중국 해군 370척. 수년 전부터 언론에서 반복되던 수치였다.
중국이 함정수에서 미국을 추월했다. 그 문장은 이제 뉴스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다. 거기엔 단 3단어가 적혀 있었다. 세척 원칙. 한 척은 작전 중, 한 척은 훈련 혹은 휴식 중, 그리고 한 척은 수리 중. 즉 297척 중 실제로 작전에 투입 가능한 함정은 약 100척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바다 위가 아니라 조선소와 항만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이 저를 얼어붙게 했다. 문제는 수리 능력이다. 미국의 조선 산업은 사실상 붕괴 상태였다. 보고서의 수치를 따라가 보니 세계 조선업 시장 점유율 중국 53%, 한국 28%, 일본 17%, 유럽 2%, 미국 0.1%, 0.1%.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다. 세계 최대의 해군을 가진 나라가 이제는 배를 만들 능력을 잃은 나라가 되어 있었다. 보고서는 냉정하게 결론지었다. 미국은 더 이상 배를 만들 수 없다. 군함만 겨우 조립할 뿐이다. 그리고 덧붙였다. 현재 미 해군 함정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전기 수리를 받고 있다. 만약 한국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미 해군의 작전 가능 함정 수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이건 단순한 무역의 문제가 아니었다. 해군력의 생존 문제였다. 그날 오후 저는 즉시 부산행 비행기를 예약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제도 언덕 위의 한 카페에서 한국 조선소 임원 한 명을 만났다. 창밖으로는 거대한 크레인들이 바다 위에 서 있었고 도크 안에서는 수천 명의 용접공들이 불꽃을 날리고 있었다.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다. 데이브 기자님, 궁금한 게 뭡니까? 미 해군 함정 수리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꽤 많습니다. 7함대 함정의 상당수가 부산이나 거제에서 정비받아요. 왜 한국입니까? 미국에도 조선소가 있잖아요. 그가 웃었다. 기술도 좋고 빠르고 가격도 합리적이니까요. 미국 조선소는 비싸고 느리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LNG선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2년이면 완성합니다. 미국은 5년 이상 걸려요. 비용은 2배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긴 겁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인력 문제예요. 숙련 용접공 1명 키우는데 5년, 설계 엔지니어는 10년 걸립니다. 미국은 조선업을 수십 년간 방치했어요. 그 사이 숙련 인력은 다 떠났습니다. 지금 미국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저는 펜을 멈추지 않고 물었다. 만약 한국이 미 해군 함정 수리를 중단하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 해군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수리할 곳이 없어요. 일본은요? 일본의 조선업 점유율은 17%에 불과하고 군함 수리 경험이 적습니다. 우리만큼 하지 못합니다. 그는 잠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의 도크를 바라봤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은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한국과 협력하거나 아니면 중국한테 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를 마친 뒤 저는 조선소 내부를 둘러보았다. 거대한 강철 구조물이 조립되고 있었고 하늘을 가르는 크레인 아래서 노동자들이 땀을 흘리고 있었다. 용접 불꽃이 번쩍이며 쇠를 자르는 소리가 바다의 바람과 뒤섞였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잃어버린 것이었다. 기술, 시간, 그리고 사람.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펜타곤의 한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해군 조달 담당 장성이었다. 장군님, 미 해군 함정 수리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가 짧게 대답했다. 사실이야. 그럼 대체 방안은 없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오프 더 레코드야. 알겠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묘한 체념이 묻어 있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해군의 장성이 이제 한국의 조선소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의 워싱턴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트럼프는 아직 모른다. 그가 협박하던 그 나라가 사실은 미국 해군이 바다 위에서 떠 있을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선택지가 없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해군 장성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미국 조선소는 군함 건조로도 벅차. 수리까지 감당 못해. 한국이 없으면 우리 함대 유지보수가 안 돼. 작전 가능한 함정수가 급격히 줄어들지. 만약 한국이 거부한다면요?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우리가 굴복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새벽까지 책상 앞을 떠나지 못했다. 그날 밤 작성한 기사의 제목은 명확했다. 미 해군에 숨겨진 약점 한국 조선업 의존. 리드는 이렇게 썼다. 미 해군 함정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정기 수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조선 산업이 사실상 붕괴하면서 한국이 미 해군 유지 보수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사 중간에는 조선소 임원의 말을 인용했다. 미국이 선택지가 많지 않다. 한국과 협력하거나 아니면 중국에게 치거나 둘 중 하나다. 또한 펜타곤 관계자의 발언도 덧붙였다. 한국이 없으면 미 해군 함대의 유지 보수는 불가능하다. 기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됐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이긴 이유는 산업 능력이었다. 우리는 항공모함을 찍어낼 수 있었고 일본은 그러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거꾸로다. 중국은 함정을 찍어내고 우리는 만들지 못한다. 한국 조선업 없이는 미국은 더 이상 해양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 송고 버튼을 누른 뒤 저는 노트에 짧게 메모했다. 조선업 28%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다. 이건 미국 해군의 생명줄이다. 며칠 후 저는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세미나에 초청받았다. 주제는 동아시아 핵 확산 시나리오. 발표자는 랜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리처드 스콧 박사였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크린에 첫 번째 시나리오가 나타났다. 시나리오 1 한국의 재래식 군비 증강. 그는 설명했다. 한국은 현재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을 압도하지만 핵 위협에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화면이 전환됐다. 시나리오 2 한국의 핵무장.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제10조에 따르면 국가의 최고 이익이 위태로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3개월 전 통보로 합법적 탈퇴가 가능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명백히 그 조항에 해당하는 비상사태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합법적으로 NPT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이 켜졌다.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박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 기술, 우라늄 농축 능력, 검증된 미사일 기술 현무 시리즈의 사거리는 이미 800km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핵무장까지 필요한 시간은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노트에 그 숫자를 적었다. 6개월에서 1년. 그때 발표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는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장비 철수, 인원 이동, 기지 정리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론을 내렸다. 즉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해도 미국이 이를 막을 시간은 없습니다. 한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시나리오 3 도미노 효과.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대만도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는 핵의 도미노가 시작되죠. 한국, 북한,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모두가 핵을 가진 지역이 됩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이것이 바로 미국 패권의 종말입니다. 미국의 해고사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무대 앞에서 그에게 다가갔다. 이 시나리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그가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거의 확실합니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생존이 걸려있죠. 그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요? 제로에 가깝습니다. 백악관도 국방부도 다 알고 있어요. 철수는 곧 자살행위라는 걸.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985km, 45%, 52%, 그리고 이제 28%. 그 모든 숫자들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미국의 힘은 더 이상 미국 안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 힘은 지금 서울과 부산, 평택의 불빛 속에 있었다. 저는 그날 저녁 서울의 한 여론조사 전문가와 화상 통화를 했다. 한국 국민들의 핵무장 여론이 궁금합니다. 그가 잠시 파일을 열더니 그래프와 수치가 화면에 떠올랐다. 최근 조사 결과입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76%, 반대 18%, 모름 6%. 저는 그 숫자를 조용히 받아 적었다. 또 다른 조사도 있습니다. 그는 화면을 넘겼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68%, 필요 없다 25%,